뉴스 속으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맞아서 미국인들의 45%가 5년에서 10년 사이에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오늘 발표한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71%는 미군의 신뢰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올해가 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인데 많은 미국인들이 3차 세계대전 가능성을 믿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자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2차 대전이 끝난 지 80주년을 맞이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그런 선진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벌였는데 미국인들의 절반 가까운 45%가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14%는 전쟁 발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대답했고 3차 대전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데에서는 36%만 동의를 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는 절반이 넘는 55%가 3차 대전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고요. 스페인은 50%를 기록했고 이탈리아 46%, 영국과 독일 41% 등 서유럽 국가에서도 3차 대전 가능성을 우려하는 응답자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실제로 세계대전이 발발할 경우에 자기 나라 군대가 이제 잘 방어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시각은 유럽하고요, 미국하고 상당히 달랐다고 합니다. 네,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드러났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4분의 3 가까운 71%가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미국 군대가 미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은 프랑스 사람들은 44%만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37%에 그치면서 자국 군대에 대한 신뢰가 미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고작 16%만 우리 군대가 독일을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의 68%에서 76%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분쟁에는 핵 무기가 동원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7%에서 73% 같은 경우에는 제3차 세계대전이 2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또 25%에서 44% 같은 경우에는 세계 인구 대부분이 사망할 수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갈등이 평화를 저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럽인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 세 나라의 응답자들 53%에서 58%까지는 미국과의 긴장 관계가 유럽 평화의 위협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이 전쟁이 일어날 만한 위협 요소들로는 어떤 것들이 꼽혔습니까? 일단 젊은 세대가 전쟁의 참상을 제대로 교육받지 않고 있는 현실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미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69%, 유럽인의 경우에는 72%에서 82%가 다음 전쟁의 원인은 바로 러시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다음 가는 위협 요소로는 이슬람의 테러리즘을 꼽았고요. 서유럽과 미국의 82%에서 90% 응답자는 학교에서 세계대전이 보다 자세히 교육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의 52%는 독일 나치가 3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저지른 유대인 학살과 같은 범죄가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나라, 미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독일인의 46%는 2차 대전 패전 뒤에 독일이 복구 작업과 민주화를 제대로 처리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 부문 같은 질문에서 미국 사람들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9%만 그렇다, 2차 대전 패전 후에 미국이 복구 작업과 민주화 과정을 제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승전국이지만 미국이 제대로 이 승전에 따른 혜택을 입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5%에서 56%의 유럽 사람과 미국 사람들은 유럽 연합인 EU가 각종 지역 분쟁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네. 네. 미국인들은 절반이 세계 2차 대전 때 그렇게 미국이 유럽을 도와줬는데도 아무런 혜택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우리가 그 얘기가 유럽을 맞고 그렇게 있죠. 도와줬는데 착취만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있지 하는 것 않습니까?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의 의견에 동조하는 미국 시민들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이번 여론조사가 드러났습니다. 네. 네, 다음. 네. 자, 관세 관련 소식이 예, 관세 관련 있습니다. 소식. 네. 트럼프 대통령이요. 의약품도 미국에서 이제 생산하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2주 안에 수입 의약품에 대한 항목별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도 짚어주시면 좋겠네요. 네, 외국산 영화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겠다 이런 말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의약품도 관세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 유예 그리고 자동차 관세 완화와 같이 최근 들어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달 5월부터 다시 관세 정책에 고삐를 죄는 모습으로 변했는데요. 어제 백악관에서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이나 공표 시기를 결정했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주일 안에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서 미국은 전 세계 다른 나라들로부터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관세율과 같이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식품의약국 FDA에 미국 안에 제약 공장을 짓도록 승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보다 빨리 단축시켜라 이렇게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사인을 했는데요. 해당 명령에는 환경보호국 EPA에 관련 승인 절차를 보다 빨리 가속화시키라 이런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백악관이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추진하는 배경은 뭡니까? 다른 나라에서 의약품을 수입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의사 표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스스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설명이 있는데요. 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임금이 상승하면서 미국 의약품 생산이 수십 년 동안 줄어들어 왔고 그 자리를 대신 중국 또는 유럽 국가들이 차지를 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미국 제약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서 완제품 의약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료 의약품의 88%가 외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현실화된다면 의약품 공급망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국처럼 보험에 기반을 둔 의료 시스템 아래에서는 의약품 가격이 오르거나 보험이 만료되면 사람들이 아예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할 위험성이 커진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슈, 노바티스, 존슨앤존슨과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최근에 미국 안의 생산 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국의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도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는 품목과 방식이 공개된 후부터는 구체적 대응에 나서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는 한국의 위탁 개발 생산 업체들이 관세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현지의 의약품 생산을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고요. 올해 미국에서 판매할 예정인 $9치 재고를 이미 미국으로 이전을 시켰는데 관세 추이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미국 현지에서 완제 의약품 생산을 더욱 늘리는 전략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SK 바이오팜도 미국 안에 6개월치 재고 물량을 사전에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또 미국 정부가 어떤 종류의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 쉽지 않다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회사 말고도 한국 정부 역시 선제 대응에 나선 상황인데요. 미국 측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의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에 도움이 된다. 미국에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의견서를 보냈고요.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미국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한국 측의 어필이 얼마나 미국에 받아들여질지 한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조선일보 읽어보니까 뭐 워싱턴 D.C.의 이 백악관 길 건너편에 있는 백악관 기념품점에 들린 이 기사가 실렸는데 거기서 팔고 있는 뭐 마가 모자니 뭐 모든 게 다 메이드 인 차이나로 돼 있다. 아하, 그래요? 예, 그런 저 기사가 있어가지고 재밌게 읽었는데 뭐 성조기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돼서 한때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조기 깃발 자체도 아, 예, 다 예, 예. 메이드 인 차이나. 미국이 자기 깃발도 그러니까 싼 중국 제품의 트럼프 수입을 대통령의 의지하면서 물건들을 갖다가 파는 곳이 100%가 다 중국산 제품이더라 하는 이제 루포 네.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재밌다라고 지금 읽었는데. 댓글 달아주신 분 가운데 미국의 제조업 강국은 되고 싶지만 과연 제조업에 종사하고픈 사람이 그만큼 있겠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과연 모자 여기서 만들어서 돈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 받을 것이냐.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 뭐 트럼프 대통령님은 무조건 다 여기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이게 참 걱정이죠.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헐리우드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외국 영화 관세 움직임은 뭐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영화에 대해서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방침을 천명을 했는데 백악관에서는 외국 영화에 대한 관세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외국에서 만들어져 미국으로 팔리는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매기는 절차를 즉시 시작하도록 승인했다고 이렇게 발표하면서 지금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은 아직 미정이다. 이런 입장을 낸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방침보다는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USA 투데이 신문이 지적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어제 영화 산업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인데 남가주의 연예 관련 사업에 이 관세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더 살펴보겠다. 이런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연예가 소식 전해드리면서 소식 잠깐 이제 전해드렸는데 헐리우드 영화 업계에도 굉장히 지금 불만이 높아요. 네, 아주 격앙된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영화에 대한 100%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직후부터 할리우드 업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가져다줄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비용 상승에 따른 제작 편수 감소 그리고 영화 티켓 가격 인상과 같은 부작용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리우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영화 제작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온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방식은 할리우드 영화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항변이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할리우드 경영진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국들도 보복 관세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해외 사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경우에는 박스오피스 수익 대부분이 해외에서 올려지기 때문에 미국이 더 큰 손해를 볼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관세가 할리우드 대기업들의 향후 영업에 먹구름을 띄울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뉴욕 증시에서도 디즈니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 지난주까지 계속 상승을 했던 넷플릭스 주가도 최근에는 하락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세 대신에 헐리우드에서는 지금 뭘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할리우드 업계에서는 관세 대신 영화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히려 세금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같은 외국 정부에서는 세제 혜택을 많이 주고 낮은 인건비 덕분에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을 활성화시키면서 몇 년 동안 오히려 미국 내 일자리를 잠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리우드 특사 겸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원로 배우 존 보이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국 영화계에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연방 정책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뭐 넷플릭스 같은 데에서는 한국이나 이런 데서 영화 만들어 가지고 돈은 넷플릭스가 혼자서 다 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는 깊은 인식이 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세에만 너무 집중한다 이런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호주 정부는 영화 프로젝트 비용의 30%를 정부가 환급해주고요. 여기에 더해서 주 정부, 호주의 각 주가 있잖아요. 주 정부도 추가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주에서 영화를 많이 찍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찍으면은 그 사람들은 무슨 그렇게 모든 걸 돌려주고 그러면은 뭐가 남아서 거기서 또 찍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쪽에 와서 찍어라 지금 그런 건가요? 그러면 뭐가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이 되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긴 뭐 와서 네. 영화 찍으면서 한 달 몇 달 동안 있으면서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쓰는 먹고 경비만 자고 해도 거기다가 떨어뜨리는 돈이 엄청나죠. 상당하겠네. 그리고 영화 촬영지라는 관광지 효과도 있고요. 그렇지. 네. 네. 그 한국만 그냥 열심히 만들어 줘가지고 돈은 다 미국만 벌고 있고 그러네요. 한국도 이제 서서 이제 눈을 뜨겠죠. 계산에. 오징어 게임도 뭐 이제 곧 3편이 네. 나온다면서요. 네, 6월 27일 나옵니다. 네, 그거 참. 그 어떻게 그 돈을 많이 벌면은 좀 남기고 그래 줘야 되는데 그것도 좀 한번 좀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되면 한국 대통령도 한 마디씩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제발요. 면에서 정말요.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급락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새로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도 함께 좋지 않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거액의 오버타임 수당과 활동비를 챙긴 것이 확인됐던 LA시 소방국 노조 위원장과 간부들이 이번에는 노조 크레딧 카드로 무려 80만 달러를 부당 사용한 혐의로 어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경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 어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된 내용입니까? UC 버클리 정착연구소와 LA타임스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는 4월 마지막 한 주 동안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첫 100일에 대한 평가 또 향후 전망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전체적인 결과는 등록 유권자의 68%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61%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첫 번째보다 더 나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요. 공화당 지지자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전체 등록 유권자 중 공화당 지지자는 약 25%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그런데 이들 중 다수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 공화당 유권자의 24%, 또 무당파 유권자의 63%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65%가 그렇게 봤습니다. 네. 뭐 이곳이 뭐 민주당 쪽 지지율이 높은 주니까 뭐 그렇긴 하겠습니다만은 공화당원들 중에서도 25%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이게 적지 않은 수치네요. 맞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넘었다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그렇다면은 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어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섰을 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사법부에 대해서 강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전체 13%에 불과했습니다. 보수 성향 유권자 중에서도 사법부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다고 확신한 비율은 51%였고 공화당 유권자 전체에선 53%로 과반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은 공화당 안에서도 27%에 그쳤습니다. 혹시 인종별로 그 지지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까? 모든 인종 집단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낮게 나타났습니다. 네. 백인 유권자 68%, 라틴계 64%, 흑인 79%, 아시안 71%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예. 이건 특정 인종에 국한되지 않고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 인식이 넓게 퍼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가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기의 여론 흐름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캘리포니아주에서 낮은 지지율을 기록해 왔고 특히 2020년 그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71%가 부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는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9%에 불과했고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그러한 흐름이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선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도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럼요. 잘못된 조사라고 생각할 듯합니다. 이번 조사는요.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함께 조사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에도 불구하고 예? 이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 유권자 31%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평균적인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답했고 23%만 평균 이상 또는 역대 최고의 대통령 중 한 명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43%가요. 평균 이하 또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 중 한 명이라고 꼽았습니다. 이처럼 바이든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가운데 오히려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는데요. 네. 민주당 지지층의 실망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LA 소방국 노동조합 간부들이 재정 비리로 직무가 정지됐다라는 소식인데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일은 LA 소방국 노동조합의 회계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부정 지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국 소방 노조를 관할하는 전국 소방관 협회는 LA 소방국 노동조합의 프레드 에스코바 위원장을 포함한 상위 간부 3명을 어제 날짜로 직무 정지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총 80만 달러에 달하는 이 신용카드 사용 내용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종류의 회계가 문제가 된 겁니까? 에스코바 노조위원장은 2018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1,957건의 크레딧 카드 거래를 진행했는데 네. 그 금액은 약 31만 달러에 달합니다. 근데 그중 70% 이상에 해당하는 23만 달러 가량은 어떠한 영수증이나 지출 내역 증빙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군요. 추가로 157건의 거래는 일부만 증빙됐고요. 즉 26만 5천 달러 정도가 정당한 노조 지출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위원장 외에도 다른 간부들도 연루가 되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전 사무총장 애담 워커, 또 전 재무 담당 도밍고 알바란 주니어 역시 합쳐서 53만 달러 이상 크레딧 카드 지출을 기록했는데 대부분 증빙 서류가 없거나 불완전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 부회장인 추홍호 더그 코츠 역시 노조 규정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네. 게다가 워커 전 사무총장은요 별도로 그 기부금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LA 타임스는 지난 3월 애담 워커가 소방관 부상자 기금을 목적으로 모금된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총 8만 3천여 달러가 2022년 10월부터 작년 9월 사이에 워커의 개인 계좌로 이체됐고 이후 주택담보대출 상환, RV 대출금 납부, 또 카지노 ATM 출금 등에 사용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워커는 해당 계좌가 기부금 계좌가 아닌 골프 토너먼트용 운영비였다고 주장했지만 전국 소방관 협회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회계 문제는 과거부터 좀 지적이 되어 왔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미 작년 3월에도 외부 감사인이 LA 소방국 노조의 재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 이후에도요. 이 에스코바는 같은 해에만 339건 크레딧 카드 거래를 했고 단 한 건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집행부조차도 이런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네. 게다가요 이 프레드 에스코바 위원장의 수입도 지금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수입 내역이 어떻습니까? 2022년에만 총 54만 달러 이상 소득을 올렸는데요. 네. 이건 기본 연봉 18만 4천 달러 2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예. 42만 달러 이상을 급여, 수당, 초과 근무 수당으로 받았고 또 노조에서 받는 별도 수당이 약 11만 5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에스코바 위원장은 주당 48시간을 노조 활동에 사용했다고 보고를 했지만 기록상 보면 주당 평균 30시간 정도 초과 근무를 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앞으로 이 LA 소방 노조나 전국 소방 노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번 사안은 단순한 회계 실수 수준이 아니라 공공 조직과 또 노조의 신뢰 문제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건이란 평가입니다. 전국 소방관 협회는 모든 로컬 노조 간부들은 구성원이 낸 회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하고 이걸 추적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에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전국 단위에서 유사한 감시와 회계 투명성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LA 소방국 노조 소속의 일반 소방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이슨 파월 회계 담당자는요, 이번 사안이 전체 조직을 대표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고요. 대다수의 소방관들은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고 있고 이 사안은 특정 지도층의 잘못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조 구성원들은 현재 재정 회복과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징계받은 이 노조 임원들이 다 지금 소방국의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소방 인원을 더 확충을 못한다. 항상 컴플레인만 하던 맞아요.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자, 이게 예산을 그래서 더 확보를 해서 더 늘려준다 그러면은 자기네들 돈 쓰는 게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참. 지금이라도 이렇게 알려지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LA 타임즈가 시작해서 이게 밝혀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오버타임이 네. 많이 나갔다 이런 것도 네, 그렇고. 네. 요즘 LA 타임즈가 활약이 대단합니다. 이 맞습니다. LAC에 대해서. 네,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때는 인터넷 이 전화의 대명사로 불렸던 스카이프가 서비스가 종료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스카이프가 22년 만에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날짜를 마지막으로 스카이프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요. 2003년에 탄생한 스카이프, 한때 전 세계 수억 명이 사용했던 국경 없는 전화로 불렸고요. 특히 국제 전화요금 부담 없이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한때 끌었습니다. 네, 소비자들은 지금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요즘 스카이프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막상 없어진다니까 많이 아쉬워하는 듯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스카이프와의 이별 메시지를 올리며 추억을 회상했는데요. 사랑을 찾고 첫 직장 면접을 봤던 앱이다. 또 부모님께 새 앱 쓰는 법을 이젠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왔고 또 X에선 스카이프는 늦은 밤 거리와 시간대를 넘어서 우리를 연결해준 오랜 친구였다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비록 연결이 끊기거나 버벅이는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 스카이프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됐다고 기억했습니다. 네. 자, 이 스카이프는 특별히 어떤 세대에게 좀 더 큰 의미를 준 것이 있다. 그런 게 좀 있습니까? 1980년대에서 1990년대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에게 스카이프는요, 성인이 되어가던 시기에 국제 전화와 영상 통화를 처음 경험하게 해준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한테는 스카이프는 단순한 통신 앱이 아니라 사랑, 취업, 우정 등 삶의 중요한 순간과 얽혀있는 그런 기억의 일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처음에 어떤 기술로 시작됐어요, 스카이프는? 스카이프는 2003년에 에스토니아 개발자 야누스 프리스와 니클라스 젠스트롬이 만든 기반의 인터넷 전화 서비스였습니다. 기존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만 있으면 전 세계 누구와도 음성 또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었고 또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그런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스카이프의 행보는 어땠습니까? 2005년에 이베이에 26억 달러에 인수됐고요. 이후에 2011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85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세계적 플랫폼으로 자리 굳혔는데요. 한때는 3억 명 이상 이용자를 보유하면서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만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등장한 모바일 메신저 앱, 이게 빠르게 시장을 장식했고 스카이프는 점점 주류에선 멀어져 갔습니다. 네, 코로나19 시기에 스카이프의 역할은 없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스카이프가 코로나19 팬데믹 때 그 화상회의 툴로 재도약할 것으로 기대를 네네. 했는데요. 예. 근데 실제로는 아시겠습니다만 줌과 같은 새로운 화상회의 플랫폼에 밀리면서
줄어들면서 점점 입지를 잃어갔고요. 특히 UI가 복잡하고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평가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스카이프 대신에 자사 협업 플랫폼 팀즈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팀즈도요 굉장히 복잡해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쓰고 말지 뭐 다른 거 쓰지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요. 이 팀즈가 막 좀 하려고 하면 좀 돈 내라고 막 그러고. 전문가들은 스카이프의 퇴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한 IT 전문가는요, 스카이프는 내 마음의 지평을 넓혀준 서비스였다면서 그 상징성과 개인적 영향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워싱턴 포스트는 스카이프는 많은 이들에게 개방형 인터넷의 초기 가치를 재현한 서비스였는데 진화하는 소비자들 요구에 적응하지 못한 점, 그게 결국은 발목을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제 말입니다. 그게 제 말입니다. 네,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요새 한국에 전화 뭘로 하세요?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톡으로 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전화 요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거의 안 들죠. 카카오톡은 전화비가 안 글쎄요 나갑니다. 말이에요. 예. 예전에 생각나세요? 한국에 전화 걸라 그러면 무슨 뭐 얼마짜리 뭐 카드를 사가지고 맞아요. 그거 몇 엄청 분만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야, 그래가지고 그거 맞아요. 정말 그다음에 네. 이 전화로 직접 걸게 되면은 AT&T나 이용하고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비쌌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정말 그게 다 옛날 얘기가 됐네. 네. 요즘도 그 유선 전화 있잖아요. 네. 그 핸드폰 말고 집 전화로 할 때 패키지가 있어요. 한국 같은 어느 나라를 지정을 어느 나라 하나 해가지고 지정하면 맞아요. 한 달에 얼마 동안 무료로 쓸 수 있고. 근데 그 전화는 가지고 계세요? 지금 네, 집에? 그것도 있고. 집에 그다음에- 있어요? 네네. 오. 그거 네네. 휴대폰 때문에 다들 캔슬하지 않아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핸드폰요. 핸드폰 안에 요금 패키지 안에 국외 전화가 가능한 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정해서 한 달에 뭐 100분 뭐 이렇게 주어져 가지고 그 프리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카카오톡으로 하는 전화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 받는 거는 하시니까 어르신한테는 핸드폰 전화로 해서 직접 전화를 하고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전화를 하고. 요새 뭐 저 그냥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라인으로 이렇게 신청하면은 뭐 얼굴도 보고 얘기하고 다 공짜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네, 다 맞습니다. 공짜죠. 타임으로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도 이제는 하고요. 국제전화 돈 내고 한다는 한다는 얘기는 건 맞습니다. 바보예요. 맞습니다. 맞고요. 오늘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노동법 전문 주천아 변호사 함께합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거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이 지난주에 직원들의 의무적인 식사 시간에 관련된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 직원들의 식사 시간은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어떤 판결이 내려졌습니까? 네, 캘리포니아 노동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분쟁이 많은 이 식사시간법은 직원들에게 5시간 근무 시 최소 30분 그리고 10시간 근무 시 두 번째 식사시간을 제공하도록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원이 제기한 문제는 이런 특정 상황에서 식사시간을 포기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법률에 관한 것이었고요.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노동법 512조항을 보게 되면 6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식사 시간을 고용주와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서 포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meal break waiver라고 하는 문서에 직원들이 포기 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캘리포니아 고용주들은 초과 근무 수당을 피하려고 또 식사 시간에 대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6시간씩 교대 근무를 많이 선호해 왔습니다. 식사 시간 포기 서류는 이제 주로 채용 당시에 한 번 서명을 하게 되고요. 이 포기서의 중요한 점은 포기 서류가 철회 가능하고 부당하지 않고 또 자발적으로 강압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서명이 돼야 됩니다. 노동법에 관련된 항소법원의 판결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내용이든 이 캘리포니아 전역의 고용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특별히
이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 같은 이슈들은 거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슈가 되어 왔고요. 고용 시점에서 서명한 식사 시간 포기 각서가 과연 일회성인지 아니면 포기할 때마다 매번 다시 서면으로 서명을 해야 하는지의 적법성을 확정하는 항소심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판결의 뒷 배경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뒷 배경은 사건 내용은 사실 간단합니다. 원고 직원은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수의사로 근무를 했고요. 채용 당시에 방금 말씀드렸던 식사 시간 포기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포기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본인은 근무 시간이 6시간 미만일 경우 식사에 대한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다. 그리고 상사에게 언제든지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전달하면 이 포기 각서를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해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4년 벌써 한 10년이 넘은 2014년 7월에 원고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에 회사가 5시간에서 6시간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식사 시간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이 소송 내용을 보게 되면 식사 시간의 포기가 부적절했고 식사 시간을 포기할 때마다 새롭게 서명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을 시켰고요. 그녀는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 법원은 원고의 해석이 이 관련 법령이나 아니면 입법 역사에 의해 해석이 되지 않고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주 법원의 판결을 확정을 했습니다. 원고가 다시 징계된 거고요. 결국 항소 법원의 판결은 이 식사 시간 포기 각서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용주는 앞으로 큰 걱정 없이 이 향후 서면 식사 시간 포기 각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번 판례를 통해서 고용주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사항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포기 각서 조항이 반드시 written, 서면으로 작성이 되고 별도의 문서로 작성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언제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됩니다. 사실 이 직원의 밀브레이크 시간은 이 단순히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니고 아니다라는 이해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하루 업무 일과 중에 길게 단 한 번 받는 이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완전히 업무에서 해방되는 자유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직원들에게는 보수만큼 중요한 시간이고요. 따라서 법원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직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 권리를 포기하는 meal break waiver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항소법원까지 올라가서 다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어떠한 이 도전을 받게 되는 법이 많이 생길수록 언젠가는 이 포기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고용주는 식사 시간을 타임카드에 남기는 이 레코드 키핑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시간 전에 식사 시간이 최소한 30분이 제공돼야 되고 10시간이 넘을 때는 2번의 식사 시간이 제공돼야 되는 거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요. 회사가 너무 바빠서 식사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거나 또는 기계 작동을 하는데 5시간 안에는 쉴 수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서로가 동의해서 식사 시간을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서로가 동의해서 식사 시간을 포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너무 바빠서 식사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업무상 어떠한 식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on-duty meal period라는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한된 상황에서 그리고 직원의 업무 특성상 모든 업무에서 해방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 중 식사 시간을 갖도록 허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일단 서로가 동의한다고 해서 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on-duty meal period도 마찬가지인데요. 새벽에 가스스테이션에서 혼자 일하는 경우
아니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security guard에는 아주 정확한 바람직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 교대할 수가 있는 상황 그리고 교체 업무가 가능한 그러한 업무라면 교대 업무를 하는 거는 대부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unduty meal period는 사실 구속력이 없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식사 시간 포기 각서보다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관건은 그러면 회사는 직원이 식사 시간을 어느 정도까지 모니터링하고 집행을 해야 되나가 이제 큰 질문이 되겠는데요. 비면제 직원이 적절한 식사 시간을 갖도록 모니터링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용주는 최소한 직원의 핸드북에 식사 시간 정책을 공표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 서면 정책은 이 캘리포니아주 요건을 준수하도록 신중하게 작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